해킹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어제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대리점에서 줄을 서야 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헛걸음이 많았고 온라인 대기 예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어제가 유심 무료 교체 첫날이었는데 몇 명이나 새 유심을 받았나요? 네, 어제 오후 6시 기준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는데요. SKT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 SKT망을 쓰는 알트폰 가입자가 187만 명으로 합치면 2,500만 명이 유심 무료 교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이용자만 새 유심을 받아간 셈입니다. 지금 유심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SKT가 가지고 있던 유심은 약 100만 개였는데요. 유심을 교체한 것과 지난 주말 일부 대리점에서 보조금까지 뿌리면서 대규모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유심을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절반 정도 남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2천만 개의 유심이 부족한 건데요. 이 속도라면 가입자 모두 교체를 끝내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반년 넘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심 교체 예약자도 263만 명으로 집계됐고 SKT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돼 오늘 오전 기준 4만 4천여 명이 가입했는데요. 이들은 복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면서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실망감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3만 4천여 명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편 압구정 현대,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올해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왔나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액에 영향을 주고 오는 6월 1일 과세 표준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공시가격이 7.86%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강남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서초구는 전년 대비 11.64%, 강남구는 11.16%, 송파구는 10.04% 상승하면서 모두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종과 대구, 광주 등 지방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주인들의 세부담도 크게 늘었겠네요. 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아파트 전용면적 111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34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1,328만 원에서 올해 1,848만 원으로 39% 증가를 했고 결과적으로 52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강남권 외의 마용성도 공시가격 상승률과 세부담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17.5% 증가해 올해 4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최고 40% 가까이 오르고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은 20% 안팎,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적었던 비인기 지역은 오름폭이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집은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올해 1분기에 공급된 주택 규모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주택 약 2만 1,500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쪼그라든 규모인데요.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70% 넘게, 경기에서는 60% 가까이, 특히 인천은 95%나 줄었습니다. 서울은 2월과 3월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약 77%가 빠졌는데 1분기에 서울 분양은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한 개 단지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진 가운데 불확실성 속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며 눈치 보는 분위기가 퍼졌던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악성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쌓이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천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 줄었습니다. 다만 특히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6% 가까이 늘며 2만 5천 가구가 넘었는데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택 매매는 1분기에 전국적으로 15만 6,300여 건이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많았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깐 해제했던 영향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는 63% 넘게 늘었고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31%가량 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는 17% 가까이 늘며 12만 3천 건이 넘었지만 비아파트 거래는 1.6% 줄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오늘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에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노조가 쟁의 행위를 예고했죠. 그렇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투표 인원 약 16,000명 가운데 96.3%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9차례 교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 차례 사전 조정회의까지 거쳤지만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2차 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사입된 정기상여금을 조정하는 등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하자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대법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네, 어제 노조투표에서 쟁의행위가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 지하철을 하루 17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고요. 출퇴근 등 주요 혼잡 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확대하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차량 500여 대 등을 투입할 방침이고요. 만약 전면 파업 대신 극단적으로 운행 속도를 줄이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설 경우 주요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2만 6천 호에 대해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0건에 달하는 위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장 결혼과 이혼까지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어떤 유형의 부정 청약을 적발한 건가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계 존속 위장 전입과 청약자 위장 전입, 위장 결혼과 이혼, 위조 및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점제에서 부양 가족으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 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행위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통해 청약하는 부정행위도 141건이나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신혼특공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이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더 면밀하게 살펴본 부분들은 뭔가요? 네, 정부가 이번 점검에서 직계 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진구했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해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 존속과 30세 이상 직계 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장기 불황을 맞은 기업들이 지분 매각과 사업 재편 등을 통해 실탄 마련의 안간힘입니다. 산업은행은 하나오션 지분을 팔며 시세 차익 확보에 나섰고 LG화학도 일부 사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우선 산은은 하나오션 지분을 얼마나 매각하는 건가요?
산은은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3에서 5%씩 쪼개는 블록딜 형태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 수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수요 예측상 1,300만 주, 지분 4.3%로 관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은은 하나오션 지분 19.5%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이번 매각은 2000년 하나오션 전신인 대우중공업 지분을 출자 전환으로 확보한 지 25년 만입니다. 하나오션 주가는 어제 장중에 9만 5천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은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5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LG화학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고요? 네, LG화학은 바닷물을 산업용수로 정화하는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을 위해 사모펀드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LG화학은 담수 처리 사업에서 일본 도레이에 이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매출은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매각 규모는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본업인 석유화학 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먼저 인수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SBI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부터 저축은행 지분 50%에 한 주를 더해 인수합니다. 인수금액은 약 9천억 원인데요. 저축은행 운영 경험이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중으로 30%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고요. 이후 내년 10월 말까지 나머지를 인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보생명 측은 인수 후에도 상당 기간 공동 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SBI저축은행을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들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거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지주사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 자산 신탁 등의 포트폴리오가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번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저축은행까지 넓히고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작으로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 간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보험사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저축은행을 소개하거나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로 덩치를 불려 하나생명과의 생보사 2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SBI저축은행은 약 8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호텔 신라가 로레알과 손잡고 출범시킨 화장품 법인이 청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 신라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도 최근 정리하면서 화장품 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호텔 신라가 합작법인을 정리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호텔 신라와 로레알,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코티 파크사크가 2022년 6월 설립한 합작법인 로시안이 지난 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신라는 로시안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1월에 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로시안은 올해 300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을 키울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에만 80억 원 넘는 손실을 보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호텔 신라는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로시안의 화장품 브랜드 시후를 론칭했는데요. 이부진 화장품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지만 판매 부진으로 론칭 2년 만인 지난 2월에 온 오프라인 매장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는 현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는 지난해 5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에서 6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탓인데요. 신라 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시행합니다. 호텔 신라는 면세 사업 부진에 따라 새로운 캐시카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포테신라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노인 주거와 여가복지 설치 운영 사업을 추가한 만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신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청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뉴욕 증시는 역대 두 번째로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한편 증시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관세 정책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황금 시대를 자신했는데 일단 100일간의 증시 성적은 부진했네요. 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5일까지 S&P 500 지수는 약 8% 하락했습니다. 5일 쇼크 대응 속에 경제 침체기를 겪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인 1973년 마이너스 9.9% 이후 최악의 수익률입니다. 또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수익률 8.5%와도 비교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첫 임기 때인 2017년 5%의 수익률과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운 결과 증시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이 또 후퇴할 것 같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등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까지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미국 완성차 업계의 우려 속에 자동차 관련 관세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 다른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는 환급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7시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행사를 전후해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경 PSG 자산운용에 이어 이지스 자산운용이 만든 부동산 펀드도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면서 손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먼저 이지스 자산운용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부동산 펀드는 어떤 펀드인가요? 네, 이지스 자산운용은 홈플러스 전자효주점을 매입한 후 임대료를 수취하는 이지스 코어 리테일 부동산 투자 신탁 126호를 운용 중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어제 해당 펀드에 대한 회계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유경 PSG 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보유한 홈플러스 매장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를 매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12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임대료를 체불한 상황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향후 본권 회생 절차에 따른 임대차 계약 관련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회계감사 실시 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지스 자산운용은 현재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이 지난해 6월부터 매각에 나섰지만 매수 의향자가 약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지스 자산운용 측이 홈플러스를 담은 해당 펀드의 자산 가격을 1,843억 원으로 높게 설정한 탓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주단의 대출금은 1,049억 원, 공모펀드 모집 금액은 667억 원으로 자산 가격을 상회한 수준입니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가 2021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68개 매장의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면서 다른 펀드와 리츠의 손실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홈플러스 측에서 펀드와 리츠의 임대료 삭감을 요구하면서 투자자의 희생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6월 12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한편 150억 원대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한 카카오페이의 최종 제재가 이번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번 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이번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등 일정으로 내일 예정된 정례회의는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로 연기됐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과징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닥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내부 안건 소위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에서 과징금을 150억 원대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의 알리페이에 4,045만 명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는 또 다른 정부 부처와도 이 건으로 소송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도 6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방 중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달 제재 집행정지를 다투는 법정에서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 과징금은 금융위 결론에 따라 150억 원 규모보다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연휴 앞으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일단 많은 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과징금 결론에 따라 개보위에 맞선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 과징금에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크게 주목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올해 신입 구직자들이 초봉으로 평균 4,140만 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보다 4만 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신입 구직자들은 최소 초봉으로 지난해보다 63만 원 낮은 평균 3,637만 원을 원했는데 취업난에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갚는 기업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리덕스 인덕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02곳 가운데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큰 기업은 2021년 34곳에서 지난해 73곳으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공기업,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나빠졌고 석유화학에서 가장 크게 악화했습니다.